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밤사이 경북 문경에 있는 육가공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진화 작업을 하다 고립됐던 소방대원 2명이 순직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밤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건물 외벽 사이로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4층짜리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입니다. 공장 직원들은 대피했지만 구조대원들이 확인차 수색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럽게 불길이 커졌습니다. 저녁 먹고 나와가지고 불났다 해가지고 와보니까 불이 엄청나게 활활하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끔찍하지. 건물 외벽에 가연성 물질이 화를 키웠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불이 샌드위치 패널을 타고 급격히 번지면서 건물 천장이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4인 1조로 작업하던 구조대원들은 곧바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36살 박모 대원과 28살 김모 대원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무너진 건물 잔해에 고립됐습니다. 불이 빠르게 번지며 추가 붕괴 위험이 있었던 만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큰 불길을 잡고서야 고립된 대원들을 발견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저희 대원들은 오늘 현장에서 분명 최선을 다해서 인명 검색과 화재 진압을 했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불이 커진 원인과 바닥 붕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순직한 소방대원들은 당시 인명 구조와 화재 현장 확인을 위해서 불이 난 현장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 관계자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발견된 게 1층입니다. 3층입니다. 바닥이 내려앉은 그 바닥 위에서 발견했습니다. 3층 바닥이 몇 층까지 내려앉은 겁니까? 2층 높이 정도에 멈춰 있습니다. 3층 바닥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쳐져 있는 높이가 2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연결이 끊긴 건 언제? 수색 시작 지점인데 그 시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같은 조입니다. 3층에는 4인이 한 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2인의 내려왔습니다. 탈출하고. 네, 3층에서 서로 확인을 다 한 상태에서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3층에 아마 못 내려오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신 경위가 민간인분을 구조하러 가신 거예요? 파점 확인과 그 인명 검색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3층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화재 당시에 공장 직원도 안에 있었나요? 두 분이 최초에 도착했을 때 있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연기를 흡입했고 한 분은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최초 도착 시에 확인됩니다. 4명이 지금 이제 파인과 구조를 인명수색을 하고 계셨는데 탈출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돌발사가 있었던 급속히 연소 확대되는 것으로 본인들 진입한 대원들은 인지를 하고 신속히 지상층으로 내려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들어갔던 대장이 스스로 인지도 되게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으로 하고 실제는 인지가 안에서 더 빨랐습니다. 내부 3층에서 진입할 때는 그나마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진입을 했고 내부 확인하는 중에 급속히 연소 확대가 되는 것을 인지하고 1층으로 지상층으로 내려오기 위한 시도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연결합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녁에 발생한 육가공품 공장 화재, 저희가 현장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신데 건물을 보면 지금 외벽이 저렇게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좀 무너진 곳도 있고요. 그리고 기둥이 휘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건물이 아예 찌그러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불길이 워낙 거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건물의 구조적인 특성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구조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샌드위치 패널, 그러니까 복합 패널로 아마 대부분 이제 지어지는 이런 공장들인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전에 경험했었던 많은 이제 이런 샌드위치 패널로 인해서 화재가 커졌던 이런 공장들과는 약간 좀 상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2020년 5월에 이제 허가가 나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단열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신재에 대한 어떤 화재 저항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강화되는 이유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 과거에 위험했던 이런 샌드위치 패널과는 좀 다른 성능을 갖춘 이런 이제 건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화재 강도가 굉장히 강했고 또 이 건물들은 사실 어찌 보면 내화 구조 건물이 불이 나더라도 화재 저항성 있는 구조체의 어떤 이제 힘들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어서 금방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법적인 성능 기준들도 만족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또 오랜 시간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건물 자체가 주저앉거나 무너지고 또 그렇다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된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화재로 안타깝게도 소방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방관 2명이 고립됐던 거였는데 발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불길에 휩싸이면서 당시에 이제 고립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이게 구조적인 영향보다는 화재 강도가 소방관들이 고립하는 데 더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라면 한 1시간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구조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1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화재 시에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 대피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과 동시에 또 일단 화재를 진압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버틸 수 있는 이런 성능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화재 발생 이후에 붕괴가 바로 이루어졌고 또 그런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고립됐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내화 구조의 어떤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의 화재가 훨씬 강하고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실제로 이제 대원들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화재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수색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화재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예. 건물이 휘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네. 그리고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까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수님, 네. 이 공장이 튀김식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폭발이 일어나면서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공장 안에 기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안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제 식자재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식자재라든지 혹은 또 포장 용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가연물로서 상당히 많이 있었다면 상당히 가연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튀김 공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다량의 기름을 거기서 이제 취급을 했었기 때문에 예. 화재 시에 이런 기름에 이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 확대에 상당히 기여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이제 다양한 가공 설비라든지 저장 시설, 또 여기에 사용되는 각종 가스라든지 유류 같은 것들이 사실은 폭발을 발생하고 또 화재 확대를 유발하는 어떤 요인으로도 충분히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공장 안에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이 이제 너무 많았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불이 이게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불이 튀김기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원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유리에 여러 가지 이제 불꽃이 들어가는 상황들은 조리 중에 불꽃이 들어가는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 이제 점화원이 있었다 그러면 기름에 불이 붙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용이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튀김기로 이렇게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전체 화재 전체가 이제 일단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됐다라는 점은 빠르게 연소 속도가 빠른 물질에 화재가 붙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름에 화재가 옮겨 붙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 또 화재 현장에서는 지금 공장이 이제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화재 원인 규명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그래서 공정상 화재를 일으킬 만한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조사, 또 그리고 아니면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화재 원인을 추정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그 순직한 소방대원들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12시 21분쯤에 소방관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새벽 4시가 넘어서
다른 소방관 한 명이 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게 시간 간격이 3시간이 넘거든요. 그런데 두 소방대원이 그 간격이 한 5에서 7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구조를 하는데, 발견을 하는데 네.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는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예, 뭐 많이 이미 이제 확인된 바로에 의하면 지금 현장이 이제 붕괴가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존의 공간의 파악이라든지 식별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야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야 확보도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황들, 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연기도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또 그 위로 붕괴된 구조물이나 혹은 또 부재들이 이제 내려앉아서 접근이 어렵거나 혹은 또 이런 구조물들에 가려서 수색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알려진 상황에서는 지금 수색 과정에서도 한 차례 또 붕괴가 더 일어나서 실제로 수색을 하던 대원들이 긴급 탈출한 다음에 또 안전점검을 하고 다시 재진입을 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을 한 번에 같이 발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발견된 두 대원들 0시 21분 새벽 3시 54분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27살, 35살의 젊은 대원들이 희생이 됐는데 교수님 그 제자들 가르치시잖아요. 예.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교수님은 물론이고 이제 학생들의 경우도 남다르게 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뭐 사실 제가 작년까지 있었던 학교 같은 경우는 현직의 소방관들 분들을 교육하는 이제 계약학과 학교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분들이 실제 업무를 하시는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를 당하신 그 소방관들과 비슷한 나이대에 또 동일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느끼는 뭐 안타까움 이런 것들보다도 더 참담하기도 하고 예. 슬프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소방관분들이 현장에서 활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것들은 사실 화재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인명피해를 입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현장 대원의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은 소방관만의 피해가 아니라 이런 위험으로 인해서 현장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또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 활동의 긴급함, 또 신속성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 대원의 안전을 위한 지휘 체계, 또 상황 판단의 역량, 뭐 장비의 고도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갖춰 나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장 대원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비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방화복이라든가 산소호흡기로도 버티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에 일시적인 고립이라 하더라도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방화복이라 하는 것들도 사실 이제 불꽃이 직접 닿아서 이런 부분들에 화상을 입는 부분들을 막아주거나 혹은 또 열에 의해서 복사열에 의한 방호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고온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안전까지는 확보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복 자체는 현장 활동을 전제로 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이 화재에 대한 위험을 방어해 주는 수준이지 이렇게 고립되었을 때 안전성까지를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뭐 사망 원인으로는 지금 이제 심정지, 호흡이 아마 곤란해서 심정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기 호흡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한 45분 정도 이렇게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이제 갖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이번에도 지금 이제 사망하신 두 분 같은 경우도 최소 한 3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까지 고립이 된 상황이었어서 이런 상황까지 충분히 산소 공급이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소방관들의 개인 장구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장시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방호 장비를 더 강화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현장 활동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작전상으로나 또 현장에서의 안전을 통하여 안전 판단을 통해서 활동들을 전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한 45분 정도 버틸 수 있는 산소호흡기를 소방대원들이 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기는 표준화되어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용기에 더 많은 산소를 가지고 현장에 투입된다면 호흡에 관련된 부분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산소통을 더 큰 걸로 하게 되면 현장 활동에 이제 이 활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또 그리고 그만큼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상당히 좀 이것도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방화복을 포함해서 소방관 한 명이 개인 착용 장비 무게가 거의 한 20kg 이상이거든요. 한마디로 초등학생 저학년을 한 명 들쳐 업고 현장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 공기 호흡기를 더 큰 용량으로 확대하는 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아직 현장에서는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장 감식도 이어가야 할 텐데 건물이 무너지고 뭐 기둥이 휘어지고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방대원들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현장 활동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화재 진압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거의 화재 진압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이런다 하더라도 진압이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붕괴의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현장 활동 시에 이런 안전 확보 또 이를테면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들 확인받은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화재 감식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화재 같으면은 이제 발화 원인이라든지 피해 확대 요인이라든지 또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무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현장 활동 중에 소방관이 사망했다라는 이런 이제 특이점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붕괴 원인 또 붕괴 원인이 됐든 급속한 연소 확대 이유 그리고 또 소방 활동이나 혹은 현장 지휘의 어떤 적정성이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에 부산에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폐알루미늄 처리 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졌는데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처리 업체에서 37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폐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화물 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끼인 겁니다. 공사 현장인데 의식 있고 골절 추정된다 이렇게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없었고 CPR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10명.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를 최대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확대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작업 규정을 지켰는지 또 안전진단은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신속하게 엄정하게 저희는 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이 또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를 취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83만여 개에 이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걸 유예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이 여전합니다. 쌍특검 등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의 재표결 시기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한 차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접점을 모색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산업안전보건청이 문제가 될 건가요?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법 위반 기업을 수사 감독하는 기관 설치가 전제 조건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우려와 노동자 안전이란 요구가 동시에 표출되는 만큼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놓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특별법 재표결을 언제 할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묶어 재표결 시기를 2월 국회로 일단 미루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번에 이제 이태원 특별법조차도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돼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총선용 악법을 밀어붙였다는 걸 자인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략용으로 재표결도 하지 않고 시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로부터 저는 굉장히 좀 비판을 받을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에 정작 민생 법안 처리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각종 도발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향해서는 비이성적이자 반민족적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2년 연속 주재한 윤 대통령은 북한을 지목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세습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 안 가린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교전 상대국으로 못 박은 데 이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 길을 찾겠지만 윤 대통령은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전 국민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지금 허위 선전선동으로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만큼 사전 차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가치 안보를 언급했습니다.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전통적 안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것도 안보라면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관 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조했는데 이번 회의엔 북한 목선 신고 주민 등 민간인 11명이 처음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하루 내내 안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 도발이 연초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대착오적 이념 전쟁이 극단 정치를 심화시켜 정치인 암살 테러까지 발생했다며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월 마지막 날 기자들과 회견 자리를 마련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한 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특히 새해 초 자신을 향했던 암살 테러는 윤 대통령이 벌인 시대착오적 이념 전쟁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여당이 총선 전략으로 띄운 운동권 심판론을 겨냥해 지금 청산해야 할 건 검사 독재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대강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남북 연락망 복원을 촉구했고 새로 태어나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은 공동체가 책임지자며 출생 기본소득도 제안했습니다. 아직 결론 짓지 못한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거취와 관련해서도 별도 언급은 없었지만 다른 예비 후보들처럼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를 받으며 지역구 수성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로 규정한 이재명 대표는 151석 원내 제1당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 개편과 공천 갈등 최소화라는 숙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제3지대 신당으로 가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기로 한 유승민 전 의원.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건 아닌 만큼 험지에 나서서 총선에서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불출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당의 충성심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멋진 정치인이라는 그 이미지를 이번에 복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매우 험지에 승률이 거의 없는 곳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배경에는 유 전 의원이 출마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저희 당에서는 어떤 중도층, 수도권에는 그래도 소구력과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 잔류한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떠나지 않겠다 얘기한 것은 좀 길게 보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고요. 상징적인 지역 이런 데 출마를 아마 요청하면 거기 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전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역할 아니면 견제 이런 부분 역할을 준다면 우리 당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 전 의원이 경기지사 경선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서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도는 유승민 전 의원이 선거를 이끌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불출마 선언을 명확하게 불출마합니다라고. 이번에는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을 던졌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유승민 카드를 쓸 거냐 말 거냐. 저는 그 부분은 용산하고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한동훈 서울, 경기도 유승민 카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민주당 5선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 출마설도 나오는데요. 험지인 오산에서 야권의 스피커인 안 의원과 맞붙어 수도권 선거 전체를 흔들어주길 바라는 거겠죠. 하지만 대권 주자였던 유 전 의원은 당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곳에 출마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하는 것은 좀 저는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그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산화되는 것은 저는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유 전 의원이 수도권 선거에 나서지는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종로나 강남 출마 권유를
끝까지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TK 아들에 대한 그 소위 애정, 그게 굉장히 무한하셔서 TK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혹시 그게 유효하다면 결국 수도권 철만은 안 하시는 건 아닌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볼 때 이번 총선에서 역할이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줄곧 윤 대통령과 친윤계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죠.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1인 독재 사당을 만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당을 100% 장악해서 이제 해 바뀌면 바로 1년밖에 안 남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윤석열 사람을 심기 위한 겁니다. 그게 사당화인 거죠.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윤심을 얻고 출마한 김은혜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하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당에서도 아직 신중한 반응인데요. 향후 이번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좀 역할 기여할 수 있다고 보세요? 큰 역할을 했잖아요. 안 나가는 거라. 저의 총선 전략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이기는 공천, 국민들에게 명분 있는 공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을 검토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또다시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 전 의원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당에서는 유승민 역할론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유 전 의원 본인도 오산 차출설 등 역할론에 대해서 당과 상의한 적도 없고 일종의 떠보기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유 전 의원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3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회의부터 4번 연속 동결을 이어가며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를 지켰습니다. 금리 결정보다 더 큰 관심을 모았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은 예상보다 보수적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르면 3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파월 의장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ut we will need to see continuing evidence to build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goal. I'm hearing that as March. I would say I don't think that's probably not the most likely case or what we would call the base case. 파월 의장은 물가가 반등할 가능성보다 2% 후반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선 더 좋은 수치가 아니라 더 많은 수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물가가 제대로 잡혔는지 여러 데이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We want to see more good data. It's not that we're looking for better data. We're looking at continuation of the good data that we've been seeing. 파월 의장은 또 강한 경제 성장과 탄탄한 고용 시장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착륙을 달성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승리를 선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대했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자 뉴욕 증시는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빠지는 등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오는 5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길 바라겠지만 연준의 신중한 접근을 볼 때 하반기로 금리 인하 시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자영업자가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다음 주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이 금융권은 다음 달부터 이자를 환급해 주는데요. 시중은행과는 달리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향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은행권이 상생금융 대책으로 마련한 이자 환급이 다음 주부터 이뤄집니다. 연 4%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8만 명이 대상입니다.
한 사람이 돌려받게 될 평균 환급액은 80만 원으로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대출받은 은행의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 형태로 환급됩니다. 대상과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2월부터는 환급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지원에 따른 체감들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이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40만 명 규모로 추산되는데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 달리 차주가 직접 신청하면 분기 말에 이자가 환급됩니다. 이에 다음 달 29일부터 실제 환급이 이뤄집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차주들 정보를 이러한 참여기관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수반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게 적용해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5월까지 대출받은 차주도 신청 대상에 포함해 1분기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에 오늘 오전 8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75 마이크로그램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는데요.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이나 어린이 또는 호흡기 질환자와 심혈관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이면 실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요.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서 호흡기에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허파, 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워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외출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외출 안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를 인정한 건데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검찰 조직의 도덕성에도 흠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대 대선 레이스 초반인 2021년 9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았던 조성은 씨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고 범여권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검찰이 당시 야권과 접촉했다는 의혹은 상당한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개입 사실을 조목조목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인 이몽석 검사가 고발장 관련 판결문을 검색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발장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구체적 죄명까지 기재한 부분을 보면 공소장을 써본 사람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 고발을 당시 야권에 청탁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고발장 요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빠져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손 검사장이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검찰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핵심 참모가 윗선 지시나 보고 없이 개인적 일탈을 저질렀겠느냐는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손 검사 측 주장도 배척하며 두 사람의 직접 소통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첩한 검찰 출신 김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였단 비판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윤관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돈봉투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뿌리는데 윤 의원 등이 가담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투표가 이미 시작된 날에 또 그 다음 날 종료일에 매표용 돈봉투를 돌렸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윤 의원은 야당 탄압 수사라며 반발했지만 검찰은 윤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역시 돈봉투 살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금권 선거 구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돈봉투에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씩 들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배척하며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전 회장에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가 돈봉투 조성과 살포에 관해 두 사람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총선 전국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정당성을 재차 확보한 만큼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의원들 수사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이은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어제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가 이 씨의 남편인 윤모 씨를 살해할 거라는 걸 알고도 동행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갈치 사건 이번 주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재해서 고발해도 딱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이 고질적인 병폐 뿌리까지 뽑을 방법은 없을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리는 진단은 엄벌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지금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들의 사회적 또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도 다양하게 있어야 하고요. 나아가 적절한 교육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활동도 병행돼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양동원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 중 경제적 착취는 17.4%, 273건에 달합니다. 피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인지하기 전까지 그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우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판결들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0%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평균 형량이 15개월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장애인 직원의 은행 거래를 돕는 척 1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장과 장애인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5,700여만 원을 가로챈 가해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장기간에 이어진 착취나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범죄에 있어서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인 만큼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족, 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장애인의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예금과 보험 관리, 자산 매각 등을 대리하게 되고 후견인 동의 없는 경제활동을 취소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자폐인 사랑협회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 착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있던 대낮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 없는 끔찍한 흉기 난동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의 목숨을 빼앗고 또 다른 남성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죄값.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으로 전국에서 이상 범죄를 촉발했는데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형 선고는 내리지 않은 걸까요? 조선에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참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고 모두가 살인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남은 삶도 그에 못지않게 고통스러울 텐데 이 점을 더 딱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이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찌르는 등 극도로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상경한 20대 청년이 안타깝게 숨졌고 비슷한 이상동기 범죄를 촉발했는데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심신 장애 상태였다는 조선의 주장에 대해선 범행 전 피해 망상을 겪는 등 심신미약으로 판단했지만 형을 깎진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모욕 혐의로 조사를 앞둔 조선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삭발한 조선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수갑을 찬 채 재판부 선고를 들었고 심신장애 주장이 기각되자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암호화폐,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다 뭐다 기사도 참 많이 쏟아지지요. 낯설지만서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런 단어들이 사기꾼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암호화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 그럴싸한 감언이설로 속였던 업체 홈페이지가 한순간에 폐쇄됐습니다. 실제로 수익금도 주고 이자도 줬습니다. 이렇게 각지로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면서 설명회도 열었고요.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 수익도 더 얹어서 줬답니다. 그러다가 돌연 폐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사기 인각 아닌가요? 9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AI 기술로 암호화폐에 투자해 하루 최소 2% 수익을 보장한다는 영상입니다. 시세가 낮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 비싼 곳에 되파는 차익 거래로 수익을 거둔다고 설명합니다. 차익 거래 기술 모델을 통해 투자자가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기업이 운영한다고 알려졌던 사이트가 돌연 폐쇄됐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1억 500만 원을 넣은 투자자에게는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대출 받아가는 건데 아까 가서 집에 말도 뭐하고 집에 모르고 있거든요. 사이트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업체 측은 서울과 광주, 부산과 전주 등을 돌며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AI 투자라고 소개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투자에 끌어들이면 수익의 10% 정도를 얹어준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분이 원래 바람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그거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단체 SNS 대화방에 모인 전국 피해자만 900명으로 각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우리 모여서 노하우 좀 공유하자. 순수한 마음으로 세미나를 열고 싶었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의 점주가 있습니다. 본사는 이 모임이 순수하지 않다.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색안경을 꼈습니다. 큰 덩치를 가진 본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였죠.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점주의 손을 들어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습니다.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법을 위반한 거라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게 맘스터치만의 일이 아닙니다. 앞서 유사한 사례로 피자의 땅, BBQ, BHC 본사에도 제재가 내려졌었거든요. 앞으로 더 철저한 감시 당부드리고요. 점주들께서도 마음 놓고 노하우 공유하셔서 고객 마음도 터치해주세요. 김선희 기자입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지난 2021년 8월 점주협의회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협의회 대표가 협의회 참여를 독려하며 점주들에게 보낸 우편물에 본부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본사의 이익만을 추구해 거의 모든 매장이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적으로 협의회 대표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공지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또 형사고소 등 법적 압박도 지속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통을 할 수 있고 점주들끼리 모여서 나중에 본사에서 하지 못하는 점주들의 매장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점주들이 매장 운영하는 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인드를 사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정위는 맘스터치 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법 위반이고 계약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법 집행을 통해서 가맹점 권익보호 그리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단체 활동을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먼저 소위 그 바리깡 폭행 사건으로 불리는 이발기 폭행남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이었고 연인을 감금한 채 참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피고인이 20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끔찍했던 잔인하고 좀 잔혹했던 그런 범행에 비해서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는데 7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작년 그 7월 7일에서부터 11일까지 4일간이 김모 씨가 자기 여친을 오피스텔에 감금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폭행이라든가 성폭행, 불법 촬영을 한 그런 사건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다른 남성과 만난다라고 해서 이발기로 삭발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거나 또는 소변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학대를 했고 또 알몸 상태에서 무릎을 꿇어놓고 이제 그 사진 촬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자기 그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받고 출동한 그 경찰과 그리고 이제 그 구급대원이 가 보니까 그 강아지 우리 안에 집어넣고 거기다 배변 노는 그 패드를 갖다가 깔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은 이 남성을 강간 그리고 폭행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리고 감금, 특수 협박 7개의 그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고요. 1월 9일 날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1월 30일 이 재판부는 1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역 7년을 갖다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잠시 전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경 화재 소방관 순직과 관련해서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밤에 안타깝게도 김수강 소방교 그리고 박수훈 소방사 두 소방대원이 순직했다는 걸 언급하면서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해졌고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합니다. 두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수강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두 소방 영웅의 희생 앞에 옷깃을 여미고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애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애도 메시지와 관련해서 김수경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이 속보로 전해졌고요. 앞서 문경에 있는 육가공 농장 튀김 공장에서 불이 나서 소방관 2명이 고립됐지만 끝내 목숨을 거뒀습니다. 소방관 순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복을 빌고 희생한 영웅에 대해서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윤선 교수님과 함께 이발기 폭행 사건과 관련한 선고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혐의점을 짚어주셨고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어요.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또 피해자의 입장, 가족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제 피해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딸이 지난달에 그 피해자 재판 그 증인 출석 이후에 환청환시에 시달려서 지금 정신병원에 3주간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가족들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뒤에 출소를 하게 되면 이 남성이 30대인데 그래서 보복범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은 이 죄명을 강간에서 강간치상으로 그 변경해 달라라고 하는 이 피해자 그리고 이제 이 가족들의 뜻을 고려해서 양형 부당 이유로 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 공소장 변경이 이제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공소장이 변경돼서 강간에서 강간치상으로 해서 이제 그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형량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심각한 트라우마, 충격에 시달리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병동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작년에 이 사건 알려졌을 때요. 그 가해자 부모의 말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분을 자아냈거든요. 뭐 살인한 것도 아닌데 라는 입장도 그런 식으로 있었고. 얘기를 했었죠. 피고인 측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제 공소 사실 대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일부는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부인한 겁니까? 일단 뭐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폭행에 있어서의 혐의 중에 일부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피해자가 사실은 그런 그 어떤 가학행위에 그 참여하게 된 것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 재판부에서도 그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고 참 이상한 부분,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피고인 김모 씨 1심 판결 직전에 1억 5천만 원을 공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판결문에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혀서 그리고 엄벌을 요청한 점을 또 고려해서 양형을 했는데 이게 좀 모순 아닙니까? 공탁금은 양형 사유에 반영을 하는데 피해자는 공탁금을 원치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것을 또 반영한다. 어떤 입장인 약간 거예요? 이제 이 형사공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좀 아셔야 될 것이 피고인이 법원에 이제 공탁금을 맡기면 피해자가 수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재판부에 자기는 반성을 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금전 배상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통상의 합의 금액보다도 훨씬 더 그 액수가 큰 그 피해 회복금이 이제 공탁이 된 경우에만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통상 감형의 참작 사유로 이제 그 고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실제로 피해자가 이 합의를 원치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알면서도 가해자 측에서는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형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게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고통을 주는 행위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유리한 그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예.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근거로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예. 이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해자의 회복에 그 걸쳐 있는 양형 인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불리한 정상 참작이 돼야지 이게 어떻게 유리한 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기습 공탁이 가능하다는 것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 피해자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과 한마디의 말보다 돈 1억 5천 공탁하는 게 지금 피고인에게는 더 쉬운 일이었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갖다 해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습 공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 주로 감형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피해자가 어떤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어떤 그 절차적인 여유가 없는 그 상황을 갖다 틈타서 공탁을 해버리면 실제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 시기를 노린 거군요. 그렇죠. 피해자가 그거를 거부할 수 없게 몰래 기습적으로 탁 낸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하고 이 검찰의 의견을 들을 새도 없이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래 공탁금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로 이렇게 고려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런 기습 공탁이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게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된 게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공탁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이 형사 공탁의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원래 이제 피고인이 이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변제 공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목적이 뭐냐면 만약에 이 피고인이 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게 된다면 합의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또는 이제 그 합의를 하지 못한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어떤 그 피해 회복을 나는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언제냐면 2022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고 나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피해자 동의 없이 일단 감형을 위해서 무조건 이 공탁을 갖다가 기습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이 피해 회복이 저해됐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형사 특례 공탁 제도가 2022년 12월 이전에는 1,486건인데요. 반년 후인 2023년 6월에는 2,369건으로 60%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본다면 상당히 이것이 원래 어떤 그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먹튀 공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탁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피해자가 더 큰 혹은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먹튀 공탁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먹튀 공탁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형사 공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보다 먼저 그 공탁금을 바로 이제 그 공탁을 했던 그 피고인이 자기가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것은 원래 공탁한 사람이 회수를 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살인죄 피고인이 그 법원에 1억 5천만 원을 갖다가 공탁을 해놓고 4년을 감형을 받았어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걸 찾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는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1심에서 공탁금을 내고 감형을 받아요. 그럼 2심에서 또 공탁금을 내고 받는 이중 그 감형의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한 것 같은데 막을 그렇습니다.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검찰도 이달 초에 형사공탁 그 특례 악용 제도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을 지금 지시를 한 상태고요. 국회에서도 공탁
법을 갖다가 악용을 막기 위해서 개정안이 4건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예컨대 피해자가 공탁금을 난 거부하겠다 하는 이 의사 또는 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형사 공탁을 받은 이후 며칠 내로 이 피공탁자 대리인에게 공탁 사실을 고지를 해줘야 돼요. 고지를 안 해주니까 이게 공탁금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피해자는 사실 거부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26일 날 법원 행정처에서 대법원 규칙을 개정을 해서 피해자 공탁금 신속 수령과 관련돼서 이걸 수령할 건가 거부를 할 건가 이 절차를 갖다 빨리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니까 그 효과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재판부도 이 피해자의 의사를 꼭 확인해서 의사를 좀 거쳐서 정말 사과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뭐 감형을 하든지 말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간단한 얘기인데 실제로는 그것이 이 필드에서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정을 해서 그 보완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저 교수님도 받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피싱 범죄 참 많잖아요. 스미싱 범죄. 이 뒤에 보신 것처럼 부친께서 운명하셨기에 알려드린다. 이런 부고 문자 많이들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거 받으셨어요? 저는 부고 문자는 안 받았는데 외국에서 해외 결제가 됐다. 그거는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원화로 결제됐다 뭐 이런 원화로 문자들. 결제됐다. 그러면 제가 해외 나간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해서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클릭해보고 이러다 보면 범죄에 이제 바로 엮이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런 사례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관홍상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택배 배송, 뭐 교수님 받으신 것처럼 해외 결제 뭐 이런 문자였다면 최근에는 뭐 결혼한다, 혹은 누가 돌아가셨다, 가족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부고 문자를 보내면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경조사를 범죄까지 악용하는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화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악성 앱을 주소를 포함이 돼 있는 걸 갖다 상대방의 전화에다가 보내고 난 이후에 이 이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성 앱을 설치를 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금융 정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수법인데요. 이 클릭만 하게 돼도 바로 클릭하는 순간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이 피싱을 잡는 금융위원회 직원들도 지금 이제 부고 알림 가장한 이 스미싱 문자를 갖다 받았다 이런 그 어떤 그 일이 있어서 지난 1월 12일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직원들에게 연락처 유출된 것으로 보고 스미싱 문자 주의를 갖다가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에 보게 되면 이 지난달 기준 이 스미싱 범죄가 전체 신고 제보에 있어서 36%, 그 중에서도 이 스미싱 시도 행위의 70% 이상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고장을 사칭을 하거나 그리고 해외 직구,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관세청에서 날라오는 그것이었답니다. 이런 부분들 악용하는 그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 금융위가 당부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든 아는 번호든 뭐든 좀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문자를 받으면 절대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아라라는 게 금융위의 신신당부고요. 또 최근에는 옛날에는 좀 이상한 번호로도 왔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냥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도 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클릭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만약에 이거 클릭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막상 보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클릭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클릭하는 순간에 바로 이제 비행기 그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은 일단 피해를 갖다가 막을 수 있다라고 무조건 알려져 비행기 있고요. 모드로 비행기 모드로. 그리고 이제 악성 앱이 이미 설치가 된 그런 상태에서는 최신 버전의 모바일 백신 앱을 갖다가 깔아서 검사를 해서 삭제를 하거나 데이터를 이 백업을 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초기화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금융회사라든가 금융감독원에 이제 그 콜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해당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 요청을 갖다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명의가 도용되어 있는 이 휴대전화가 개설된지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접속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는 이 악성 앱을 탐지를 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시티즌 코난 앱이라고 하는 것을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비무환입니다. 모바일 백신 앱 업데이트 수시로 하시고요. 시티즌 코난 앱 경찰청에서 만든 앱 악성 앱을 탐지하는 어플입니다. 이거 꼭 설치하셔서 스미스피싱 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사이 큰 불이 난 경북 문경의 육가공품 공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가 고립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밤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건물 외벽 사이로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4층짜리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입니다. 공장 직원들은 대피했지만 구조대원들이 확인차 수색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럽게 불길이 커졌습니다. 저녁 먹고 나와가지고 불 났다 해가지고 와보니까 불이 엄청나게 활활 타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끔찍하지. 건물 외벽에 가연성 물질이 화를 키웠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불이 샌드위치 패널을 타고 급격히 번지면서 건물 천장이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4인 1조로 작업하던 구조대원들은 곧바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36살 박모 대원과 28살 김모 대원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무너진 건물 잔해에 고립됐습니다. 불이 빠르게 번지며 추가 붕괴 위험이 있었던 만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큰 불길을 잡고서야 고립된 대원들을 발견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저희 대원들은 오늘 현장에서 분명 최선을 다해서 인명 검색과 화재 진압을 했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불이 커진 원인과 바닥 붕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육가공품 공장 화재가 3층 작업장에 있던 튀김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커지면서 튀김기가 있던 3층 바닥은 아래로 무너졌는데 고립돼 순직한 구조대원 2명도 발화 지점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은 이르면 오늘 경찰 등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여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 등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초미세먼지 주의보 어디에 내려졌습니까?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높게 오른 가운데 인천에 이어 서울과 충남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종일 공기가 무척 탁할 걸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의 비는 이제 잦아들고 있지만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동에는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예고됐으니까요. 이에도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충남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호흡기 건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 중 모두 그치겠고요. 제주도만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영동에 15c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보되면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시설물 붕괴에 유의하시고 차량 고립을 대비해 월동 장구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 8도, 대구는 9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미세먼지도 해소되겠고 당분간 큰 추위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절기 입춘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전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밀려드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올해 1월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18% 늘어난 547억 달러로 넉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감소한 54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3억 달러 흑자로 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혼인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대출이라든가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닌가 언뜻 들더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래. 최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범죄가 신고돼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 YTN이 연속 단독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각종 범죄 사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기 쉽고 또 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입증하기도 어렵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장애인 인권보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또 피해자 지원을 돕고 있는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YTN에서 보도했던 사건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커플이 다른 장애인들에게 폭행 또 성범죄까지 당했다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남성이 억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런 사건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 건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 건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쩌다가 사건에 노출됐을까, 범죄에 노출됐을까, 일단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이런 것들을 결국 장애인 학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대가 발생하는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대라는 것은 결국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형태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이 지적장애, 결국에는 인지적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당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지장애라는 것은 단순히 지능이 조금 비장애인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판단, 그리고 대응, 의사결정 이런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적장애인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시는 거고요. 실제 장애인 학대 사건들의 현황을 보더라도 지적장애인 피해자분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신고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매년 이제 신고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건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고 접수 겁니까? 건수들입니다. 매년 이제 신고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실제로 그럼 어떤 피해자들이 많은가를 보시게 되면 지적장애인 피해자분들이 67.9%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주장애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장애는 여러 가지 장애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장애뿐만 아니라 부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주장애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67.9%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장애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적장애 피해자 저희는 10명 중에 7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사건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각 장애가 있는 커플이 같은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기간 감금, 폭행, 성범죄를 당하고 또 금전적인 피해까지 봤다는 사건인데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해자가 됐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약자를 괴롭혔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좀 제법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가해자가 장애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관계에서 과연 이런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느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청각 장애인들 그 중에서도 수어로 소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굉장히 그 밀도 있게 맺어 가시게 됩니다. 네.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청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분들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지요. 예. 그 실제 이제 이 행위자 도대체 누가 이제 장애인 학대 행위들을 하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예. 이제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대분류라고 합니다. 이제 가족 및 친인척, 뭐 타인, 그리고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기관 종사자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분류를 했을 때는 보시면 가족 및 친인척이 36.4%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제 타인이 여전히 35.8%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 안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뭐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배우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예. 타인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그 이 개별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유형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지인이 20.6%로 가장 높은 예. 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이 학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변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수어로 소통을 하시다 보니까 네. 그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이 좀 한정되는 경우가 있고 더 긴밀하다 보니까 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그 지적장애인 경우에도 이제 주변에 이제 어릴 때부터 관계를 맺고 지내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는 좀 지적장애인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조금 더 중한 장애인이나 혹은 예. 이제 어린 장애인들을 좀 학대한다던가 성범죄를 저지른다던가 이런 일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적장애인인 남성이 억대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인데 보니까 좀 저항을 한다거나 뭐 도망을 간다거나 그리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에 사건에서도 신고를 했다가 회유 협박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이게 잘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대부분 원래 전혀 모르던 관계가 아니라 좀 친밀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뮤니티라던가 주변의 지지 체계가 굉장히 약하시고 내가 친밀하게 믿고 지내는 사람 자체가 숫자가 많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 관계를 끊어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지적장애로 인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냥 회유 정도만으로도 쉽게 이제 그런 말들이 현혹되고 뭐 심각한 폭행 협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이 피해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떤 피해를 주로 보는지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뭐 금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가요? 이제 금품 관련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은 장애인 학대 특징이기는 합니다. 이제 아동이나 노인과 비교해 봤을 때는 경제적 착취라고 하는 금품 관련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피해자 A 씨를 볼 때도 아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피해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대출도 가능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제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들이 많고 피해 기간도 사실은 짧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학대 유형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서적 학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경제적 착취라는 것이 사실 아동이나 노인에서는 저렇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 않는 학대 유형이고 네, 특히 이제 장애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 연령대가 굉장히 낮은 쪽에서 많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대 피해자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경제활동하는 장애인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니까 경제적 피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황인 것이죠. 그러면은 경제적 피해를 받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대출을 받게 해서 뺏어간다든가 뭐 이런 피해를 본 경우에 이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래 자체를 결국에는 무효로 하던가 아니면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처벌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나 가해자가 전혀 자력이 없다. 같은 장애인이고 그분 역시도 재산이 전혀 없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피해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사기 피해를 당했다거나 갈취를 당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뭐 빚을 또 안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이런 케이스 때문에 과거에 금융기관들 상대로 소송을 7건, 8건을 동시에 진행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이분은 이제 이런 소송인가요? 이분은 직장 동료한테 여러 가지 대출 피해를 한꺼번에 입으신 상태였는데 이 일이 범죄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지만 본인이 가서 자필로 계약하시고 본인이 전화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대출받고 하시다 보니까 그 대부업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무조건 우리는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실제 사건들 보면은 본인이 개입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서 하시던가 하는 수밖에 없어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냥 파산 같은 것을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개입했다는 건 본인이 직접 가서 뭐 서명을 했거나 네, 요즘 뭐 비대면 대출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예. 전화 통화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대출들을 한꺼번에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게 본인이 뭐 인지장애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이게 본인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이건 무효로 해줄 수 없다 이런 판결들이 결국 다 소송을 해야 됩니다. 개별적인 소송을 해서 예.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효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7, 8건의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예. 결국 개별 대응을 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별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 보통 예. 사람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거 피해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에 가서 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피해 입증이 잘 안 돼서 증명이 안 되고 불송치 결정이 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래도 주변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면 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형사 절차에 있어서도 지금 사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지금 다 도입이 돼 있기는 한데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경제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이것을 상세히 진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진술 조력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보완이 필요한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제 제도가 마련돼 있기는 한데 이게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2020년 정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나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제가 작년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첫 번째 교육일 정도로 수사관들도 이제 성범죄나 아동학대가 아닌 장애인 대상 예를 들어서 경제적 착취범죄, 뭐 사기나 이런 게 될 텐데요. 여기에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낮은 거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장애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혹은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만나본 경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문성이 낮을 수도 있죠.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적장애나 인지장애가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런 경제적인 피해라든가 여러 피해를 받았을 때 관련 기관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법적인 도움을 받는 거는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국선 변호인 제도가 그분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요. 그 피해자분들이 한 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당한 걸 알고 나서 이제 가족분들이 그 지적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피해를 당하더라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나라는 게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어릴 때 이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좀 인식이 부족하신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장애가 있으신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가족 전체가 장애가 있다 보면은 자녀들의 장애를 미리 인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이제 만약에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 진단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발달재활 서비스라고 해서 청소년기에 교육이나 재활 훈련들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성인대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단도 늦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들도 이용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네. 본인이 내가 장애가 있다라는 인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지적 장애가 있더라도 진단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좀 의심을 하게, 그러니까 혹시 지적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상생활에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우리 아이가 그냥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공부에 흥미가 없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런 부분들은 검사를 해봐야지 이것이 그냥 어떤 뭐 공부에 흥미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장애로 등록이 될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혹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 사전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알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